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7도가 떨어지겠습니다. 강한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또 대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루 사이 6명 늘었죠. 끝을 모르고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아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 시간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2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의견도 들리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교수님 1일 1강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비의 노래 그 깡이 이전에 발표가 됐는데 요즘 다시 좀 화제가 되면서 젊은 층이 하루에 그 영상을 한 번씩은 꼭 본다. 예. 우리 교수님 1일 100 같아요. TV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요새는 바쁘시죠?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는데 먼 길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당초 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런 예측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건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는 겁니까? 예, 바이러스의 특징은 아직 다 잘 모릅니다. 우리 1월 달에 처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국 우한에서는 12월부터 환자가 있었지만 이제 6개월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방역을 굉장히 잘한 건 사실이에요. 1월 21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봉쇄도 없이 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찾아가면서 빨리 격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니까 치사율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불행하게도 2월 말경에는 대구 경북 지방에서 아주 대규모들 환자가 발생해서 이때는 우리가 그 동선을 찾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었고 의료 공백도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다 제압이 되었고 결국은 4월 말쯤 될 때는 거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감염이 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인구로 봤을 때 지금 10,000명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염이 된 수가 적고 치사율도 적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늘 현재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감염은 되고 있지만 전체 수로는 사실은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랑 같이 유행할 경우에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즉 대구 경북대 상황처럼 동선을 다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이 2차 유행은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가을쯤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우리 국내에서의 제압이라도 제대로 돼야만 또 이제 앞으로 모르는 외국에서부터 유입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외국인들하고 교류 없이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코로나19의 아주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전과 인근 지역까지 이어진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크기는 작지만 이미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재를 2차 유행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작지만 예, 예. 여러 가지 위험한 점들이 있죠. 우선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일단 수도권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면은 전국적인 유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예. 또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에서 전염을 시킨 후에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에서 질병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야만 그때 가서 동선을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제가 확산 속도보다 늦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 상황이 언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안타깝고 좀 어려운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고 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태원 집단 감염 직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 초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줄었다, 많아졌다? 우리가 제일 안심할 수 있었던 때가 사실은 4.15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방역은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안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4월 말까지. 예. 근데 이게 정책 당국에서 좀 이 심각해서 경계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또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고 뭐 학교도 이제 예정대로 개학을 한다고 하면서 5월 초 이 연휴 기간 동안의 노출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많이 해이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뭐 꼭 이런 원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 이태원발 크롭발 집단 감염이 시작됐고 예. 이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연결해서 리치웨이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쿠팡도 있었고요. 네, 쿠팡은 근데 상당히 그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예.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제압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리치웨이 같은 감염이 굉장히 전파가 어려운 것이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고령자가 많다는 예. 이 특징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 지역의 이 연관성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거기다가 대전, 충남 지역의 이 바이러스는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과 예.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지금 해외로부터 유입된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양쪽 부분들이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이번 주, 다음 주가 매번 1, 2주입니다만은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말씀하셨고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무려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들을 보면 감염 경로가 좀 다양해요. 이 부산 이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입국을 한다고 그러면은 비행기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뭐 바다로 있기 때문에 사실 걸어 들어오는 이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배도 사실은 요새 여객선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검역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 있죠. 결국은 승선해서 검역을 해야 되는데 예. 이란하고 중국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만 승선해서 검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이 방역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방역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승선을 해갖고서 하역 작업을 하게 되면은 승무원들하고 접촉이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주 완전히 검역이 뚫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그 옆에 배도 러시아 배가 한 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파 속도를 봤을 때 이 접촉이 상당히 심각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원 전수검사하면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의 검역이 좀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 배라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배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일본에 왔었던 그 배에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의 특성이고 이 사람들이랑 또 접촉을 했었다는 부분이 사람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그 환경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을 거거든요. 장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뭐 그 안에 화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촉한 부분만 봐도 상당히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입국 검역이라거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역 작업할 때 러시아 선원과 항만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냉동 창고의 특성상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쿠팡 물류 창고에서 겪었듯이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 위험이 아무래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선원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 뭐 지금 승선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검역을 잘할 것이냐, 또 우리가 감염이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역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일단 승선을 하면서 검역을 하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원들이 떠날 때 미리 검사를 받아서 이 음성이라는 결과를 가지고서 들어온다면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처가 지금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승선을 해서 검역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검역이 제대로 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인적이나 여러 가지 물적 자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냉동고냐 뭐 화물이냐 이런 거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검역 시스템을 새로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제가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상만 해도 좀 슬프다 이러면서 지금도 KF94는 밖에서 무조건 씁니다. 얼굴이 흑백이 되더라도 쓰신다 이런 말씀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9915번님께서는 초심을 잊지 말고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 뭐 정부 방역 대책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이전보다는 좀 방심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4월 말 이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때 좀 바짝 조여서 잘 했으면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거거든요. 이거의 원인이 지금 방역 당국이 못 쫓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리 두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거리 두기하고 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위생 수칙 잘 지킨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여러 가지 방역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서울시에도 뭐 한 주에 3,000명씩 한다 그러고 입영장정도 선제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아마 면역진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어느 정도로 빨리 찾아내서 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만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지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내 에어컨 트는 곳들 많아졌고요. 에어컨과 관련된 감염 사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밥을 먹었던 여고생이 확진자와 4m 정도 떨어진 테이블에 5분 정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이 됐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m나 떨어져 있었고 5분간의 접촉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비말 감염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접촉 감염이 일어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다고 하면은 그 바람 방향이 확진자로부터 이 감염자한테로 있었다면은 상당히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 데이터 보면은 아주 멀리 한 5m까지도 간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 5분간의 접촉으로 과연 감염이 됐을까 하는 건 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공조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5분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들에 이제 오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혹은 문손잡이라든지 여러 환경 중에서 간접 접촉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라고 하기에는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또 궁금한 질문입니다. 물놀이 안전하겠습니까? 물놀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서 물에서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물놀이에 있는 그 물 자체는 염소 소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감염될 확률은 없지만 서로 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비말 감염이 가능한 것이고 이 물놀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에 있어서는 밀폐된 실내 환경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생 수칙과 물 밖에서의 서로의 거리 두기 즉 물 밖에서는 가능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가능하겠지만 마스크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놀이 할 때도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접촉이 확진이 가능한 거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모기에 물리면
바이러스를 옮아서 감염될 수 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 예. 이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라는 것도 혈액 감염인데 모기를 물려서 감염은 안 되거든요. 예. 더구나 이 바이러스는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적은 바이러스가 혈액 안에 있으면서 모기를 통해서 모기 안에서는 증식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어떤 역학적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모기에 의한 감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2차 유행 중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꼼꼼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도 긴장이 되는데 네.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앉은 키를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앉은 키요? 맞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앉아서 하는 신전 운동인데요. 신전, 그러니까 늘린다는 거죠. 예.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추에서부터 척추 그리고 경추까지 최대한 길게 늘려서 앉아있는 키들을 쏙쏙들이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면 안티팬들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좀 키가 큰 편인데 다리가 길다 보니까 좀 앉은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예.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하면 황진 씨 얼굴이 너무 이렇게 대빵만 해가지고. 자,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배워볼게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한번 앉아볼게요. 예. 네, 그리고 이때 무릎 사이 간격이 골반 너비만큼 벌려질 수 있도록 한번 유지해 볼게요. 예. 그 상태에서 양팔은 바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볼게요. 늘어뜨리고. 네, 그리고 복부에 살짝 힘을 줘서 예. 나의 무게중심이 너무 앞이나 뒤로 기울이지 않게 나의 엉덩이 바로 위에 일직선상으로 허리가 세워질 수 있게 살짝 복부에 힘을 줘 볼게요. 예. 그리고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세웠다가 예. 내쉬면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볼게요. 그래서 가슴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숨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가슴 더 활짝 열어내고 내쉬면서 상체를 조금씩 더 뒤로 젖혀볼게요. 예. 네, 이렇게 5초 호흡을 유지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계속 척추를 하늘 쪽으로 올려 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예. 네,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요. 반동으로 허리를 세우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턱을 당겨서 고개를 제자리로 가져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자세는 정말 간단해서 제가 좋네요. 네. 오늘 자세는 정말 앉아서 잠깐 허리를 세우고 척추를 길게 세우는 것만 집중해도 다 이제 완벽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그냥 고개를 이제 젖히는 부분에서 고개를 뒤로 확 제끼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자연스럽게 두 팔 늘어뜨리면서 고개가 넘어갈 수 있게.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작 따라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척추가 좀 펴지는 느낌도 들고요. 키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앉아서 많이 이제 일을 하실 텐데 앉아서 일할 때 누가 이렇게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3분만큼은 요 자세를 통해서 우리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예. 요런 동작들을 좀 틈틈이 해보시면은 정말 숨어있는 앉은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분 여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요가 따라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2부는 서울시 소식 있고요. 이어서 자동차 상담인데요. 자동차 옵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필요한 옵션과 그렇지 않은 옵션에 대해 알아보죠. 자동차 옵션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한 모든 질문 받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 정보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다양한 테마형 박물관, 미술관을 조성해 박물관, 미술관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박물관과의 이성은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박물관, 미술관 도시 서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흔히들 박물관, 미술관이 도시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스페인의 쇠락한 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이렇게 건립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는데요. 예. 또 2000년 역사도시 우리 서울은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서울시는 이런 서울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해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이 박물관 미술관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또 특별히 그 박물관 미술관이 대부분 중구나 종로, 강남 쪽에 그런 지역에 편중돼 있었는데 노원이나 도봉, 금천 등 좀 상대적으로 그런 박물관 미술관이 부족한 지역에 또 특색 있는 테마의 뮤지엄을 조성하여서 2023년까지 서울 곳곳에 총 14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서울시의 이런 시립시설이나 공립시설 말고도 사립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총 175개소나 되는 또 박물관들이 있는데 이런 박물관들이 더욱더 수준 높은 전시나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또 그런 그 기관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까지 총 14개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해까지 이제 백남준 기념관, 서울 생활사 박물관,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 등 총 5곳의 새로운 시설이 문을 열었고요. 예. 23년까지 9개소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고 그 개관할 예정입니다. 좀 몇 가지 시설을 소개해드리면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의 역사와 미술을 전시하는 사진미술관을 조성하고 있고요. 예. 여기 바로 옆에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하는 로봇과학관, 또 성북동 삼천각을 리모델링해서 한식 문화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이외에도 좀 문화시설이 부족한 금천구에 서울시립미술관의 본관인 서서울미술관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민으로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현재 개관한 시설 중에 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만 꼽기가 어렵지만 우선 지난 11월에 개관한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전국 각지의 그런 향토 민요와 그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다양한 향토 민요를 들을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문 박물관이고요. 또 노원구에 있는 서울 생활사 박물관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잊혀졌던 포니, 자동차, 숯불, 다리미, 삐삐 이런 근현대 서울 시민의 그런 생활 유물과 생활사를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시설들이 휴관 중인데 박물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 시간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박물관의 교육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VR 전시와 영상 전시해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일부 그런 사립박물관 중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개관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통합 홈페이지인 고뮤지엄.com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이제 개관하는 시설들이나 소장 유물들의 어떤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건립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박물관과 이성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면 오래 또 긴 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옵션 선택 하나도 신중하게 됩니다.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꼭 넣어야지 하는 옵션도 있지만 신기하고 새롭긴 한데 필요할까 싶은 옵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기한데 필요할까 싶은 옵션들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옵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네. 저도 이 주제를 듣고서 김필수 교수님의 차를 좀 상상을 해봤는데 왠지 교수님 차는 네. 버튼 누르면 날개가 이렇게 나와서 네. 날아갈 것 같고 제가 손을 대신 핍니다. 다른 버튼 누르면 잠수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옵션 많이 추가하시는 편입니까? 되도록이면은 필요한 것들을 빼놓고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요새 보면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풀 패키지라고 해서 뭐 20-30만 원짜리 하나 옵션이 필요한데 이걸 뭐 150만 원, 200만 원을 뭉쳐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15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분리해서 개인적인 옵션이 약간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좀 더 필요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도 그렇고요. 풀 옵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내 차를 10년 쓰고 폐차할 때까지도 내 차에 무슨 옵션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쇼핑병 비슷하죠. 그러니까 좋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또 필요 없는 옵션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차값에 대비해서 20-30%까지 올라갑니다. 옵션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20-30%를 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옵션 중에서 지금은 거의 기본으로 돼 있지만은 위에 지붕 뚫려 있는 뭡니까? 썬루프? 그렇죠. 예. 썬루프 자체가 요새는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돼 있지만은 차체 자체의 철판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요새는 모노코크 바디, 일체형 바디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하나하나가 이제 에너지 분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붕의 에너지 꼭지점이기 때문에 분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구멍을 크게 내놓고 예. 유리 다른 성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예전에 외국 차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일부 달리다가 지붕이 썬루프 유리가 깨지면 쏟아지는. 그렇죠. 예, 충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썬루프 1년 동안에 몇 번 열어보십니까? 한 번 열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것들은 이제 150만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싸네요. 실제로 이 용도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 중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예. 도리어 안전상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은 교수님 개인적으로 옵션을 많이 추가하는지 여쭤봤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그 비행기처럼 앞좌석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액정이 장착된 걸 본 적 있거든요. 네. 이 옵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명칭을 뭐 붙이기 나름인데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말이 좀 길죠. 예. 일단 이 머리 받침대 뒤쪽에 이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장치가 실제로 실용도가 별로 없어요. 이 장착만 돼 있고 이거 고급이네라는 이미지는 주지만은 실제 뒷좌석에서 요새는 보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어서 이게 연동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도 없어지지 않은 차종이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필요한 옵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된 사진이나 영상 장면은 여러 번 봤지만 이런 걸 사용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 남는 게 자동차 가까이 하면 손잡이에서 불빛이 나오는 옵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용어 들으시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컨시어지 웰커밍 라이팅. 뭐냐면은 웰컴 오는 걸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의 근처를 가게 되면은 스마트 키를 몸에 지니고 있죠. 그러면 주인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밝게 불을 비춰서 안내를 해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어두운데 요새는 특히 주차장이 워낙 넓은 데 같은 데는
내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못 찾아서 몰라요. 각 층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처음 가는 주차장 넓은 데는요 사진을 찍어놔요. 그렇습니다. 예, 찍어놔서 나의 차의 위치를 정확히 매일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키도 원격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몇 층인지 모르면 내 거 누르게 되면요 라이트가 켜지면서 깜빡거리면서 내 차의 위치를 멀리 있어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은 기능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기능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지금 있죠. 방금 말씀하신 옵션은 좀 좋은 옵션. 좋은 옵션인데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요새는 일반 대중차들도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괜찮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도 뭐 소비자의 니즈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빛이 켜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못 찾고 헤맬 때는 차가 직접 저한테 오는 그런 옵션도 좀 기대해보고 그것도 기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요새 개발되면서 레벨 5가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중간 단계는 레벨 2.5나 레벨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나오는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은 요새 이제 보조 기능 중에서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주차 보조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초보 운전자들이라든지 이 병행 주차할 때 특히 이 주차에 자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촉 사고도 없이 아주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용도가 높은 옵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 년 정도 있으면은 풀 파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요새 보면은 발레 파킹 차 막히고 발레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때 고생을 안 해도 현관에서 스위치 누르면은 휴대폰 앱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차를 시키고 또 현관에 사람 헤어질 때 누르면은 알아서 시동 걸고 딱 현관 앞에 대기하는 이런 기능도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주차장이 2.3m 폭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 나올 때 주차했는데 못 나와가지고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올 때 몸에 힘주면은 쥐가 나거든요. 들어가서 막 주물렀던 기억 아마 아마 청취자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문콕 테러도 없고 지금 차도 일부는 벌써 일부 차종은요 바깥에서 차 주차할 때 똑바로만 놓고 휴대폰 앱 누르면은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나오는 그래서 문콕 테러 같은 거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풀 파킹 시스템까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기한데 쓸 데가 있을까 하는 옵션들 그리고 반대로 이건 꼭 있어야 하는 옵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반 전동 사이드 미러 같은 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드 미러가 사람이 운전자가 틀려지게 되면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동으로 해주는 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옵션이다. 근데 옵션 중에서요 리어 뷰 미러 우리가 일명 백미러라고 하는 실내 미러 있죠. 실내 미러는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전동으로 된 게 있어요. 굳이 뭐 손으로 대면 되는데 전동이 필요 없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옵션 중에서 보이스 컨트롤 같은 게 있어요. 달리면서 눈을 옆으로 안 돌리고 볼륨 올려 볼륨 내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용어를 자기가 습득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사투를 쓴다든지 하면 얘가 인식을 못 합니다. 애가 맛이 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은 비싸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또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해서 볼륨을 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손으로 피면은 커지는 거고 오므리면은 좁아진다든지 이런 몇 가지 제스처인데 이것도 자기가 외워야 되고 이게 손으로 하려면 손으로 뻗어서 누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피면 볼륨이 올라갑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옵션도 있어요. 이게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레인 센서, 레일 윈도우 센서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움직이고 느리 움직이면 느리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생각 이상으로 효과를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것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요새 이 주차 브레이크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손으로 당기는 것도 있지만은 요새 전자 브레이크라고 해서 스위치 누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것도 있어요. 당겨놓고 출발할 때 안 내려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렇군요. 또 풀리는 차 있고 안 풀리는 차가 있는데 문제는 배터리 방전됐을 때 아예 정지돼서 차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애무딸지가 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옵션 중에서 중요한 옵션은요.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P 같이 자동차의 위치 제어를 해준다든지 또는 차 내가 이 횡단보도에서 자동 정지를 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을 인사사고 생길 수가 있거든요. 비상 자동 정지 시스템이 들어간 차들 이런 옵션들.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실 때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또 안전벨트도 프리텐셔널 안전벨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보통 안전띠 중에서 불편한 것들은요 하도 죄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 있어요. 너무 꽉 쥐는 거 있거든요. 근데 프리텐션 안전벨트는 느슨하게 해주지만은 충격이 가해지면 이 시트 쪽에서 이 벨트를 잡아줘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좀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4815번님께서는 차종은 2015년식 산타페입니다. 워셔액이 에탄올인데 유리창 닦고 나서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 환기구로 에탄올 냄새가 나요. 왜 그런 건가요? 하셨네요. 냄새는 바깥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냄새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지금 뭐 1년 넘었으니까 아직도 메탄올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게 건강에도 호흡하게 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도우 쪽에 이 워셔액을 뿌려주실 때 외부 유인 모드가 아니라 실내 순환 모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네, 실내 순환 모드로 바꿔주시고 켜주시게 되면은 안에서 냄새가 좀 덜 들어옵니다. 그리고 냄새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창문 열고 이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를 움직이면요, 닦이면서 그게 또 유리 쪽으로, 옆유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하실 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내 순환 모드로 바꾸시고 틀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내 순환 모드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차가 냄새는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업쇼님께서 통풍 시트 바람이 잘 안 나와요.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하셨거든요. 자도 동작을 시키셔야 돼요. 통풍 시트가 요새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되고요. 히팅 기능인데 특히 이제 이 쿨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운전석만 있는 게 있고 조수석까지 있는 거, 또 뒷좌석까지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여름에 열대야라든지 굉장히 뜨거운 날, 특히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내 보면은 에어컨은 시원한데 엉덩이는 완전히 땀으로 젖어 있어요. 저도 차를 볼 때 좀 독특하게 약간 외골수적인 특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옵션 중에서요. 쿨링이 없으면 똥차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쿨링 기능이 있으면 남성들 같은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쿨링 기능 같은 거는 속에 팬이 들어가 있어서 불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써야지. 올 여름에만 사용하게 되면 1년 동안 거의 8, 9개월 안 쓰거든요. 그럼 냄새도 많이 나지만은 팬 자체도 일정 구간마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군요. 그게 동작이 안 되고 실제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고장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틀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좀 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도요. 한두 번 정도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미리 한번 확인하시면은 모터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14번님, 전기차인데요. 장마철에 침수 지역 들어가면 배터리가 물에 잠겨도 괜찮을까요? 하셨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차가 이제 전기차가 내년 상반기쯤에 20만 대 누적 대수가 돼요. 차가 많은 만큼 사고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가장 선호해진 게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몇 년 있으면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는데 안전성이 뛰어난 배터리로 바뀌죠. 그러나 당분간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실내 전해질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폭발성 화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문이 많은 지역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나오는 배터리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바닥 쪽에 완전히 깔린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무게중심 때문에 바닥 쪽에 배터리를 깔고 있는데 물에 잠기게 되면은 안전 조치가 2중, 3중이 돼 있지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물이 잠긴 지역은 피하시는 게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은 완전 0%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DKK님께서는 에어컨을 작동하면 머리가 아픈데 네. 왜 그런 걸까요 하셨거든요. 일단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오래 가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동을 하면은 시큰둥한 곰팡이 냄새 있죠. 예. 특히 이 곰팡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머리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예.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일단 에어컨 필터, 실내 순환 필터를 바꿔주셔야 돼요.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하고요. 예. 조수석 쪽에 있는데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발표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걸러주는 기능이 좋은 것들 순서별로 이렇게 제품 갖다가 발표한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제품을 1, 2만 원 고가라 하더라도 교환을 해 주시고요. 예. 1년에 2번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교환하시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매트도 먼지가 많아서 실내 순환 모드를 할 때 먼지가 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기가 들어온 통로를 우리가 정비업소에 가셔서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주시게 되면 이 통로에 있는 곰팡이 같은 걸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보시게 되면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면 머리 아픈 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에어컨 청소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필터부터 먼저 교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7228번님 타이밍 벨트를 체인식으로 알고 있는데 벨트 교환과 워터펌프 가스켓은 언제쯤 교환하나요? 오토미션 오일은 무교환인데 교환을 해야 될까요? 하셨나요? 일단 먼저 타이밍 벨트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이제 고무 벨트가 있어요. 고무 벨트는 회사마다 차 매뉴얼에 있거든요. 매뉴얼에 네. 보통 적은 것은 6만 킬로미터, 많은 것은 1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에서 10만에서 이 고무 벨트, 타이밍 벨트 바꿔주지 않게 되면은요. 혹시 운행을 하다 끊어지게 되면은 전체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군요. 그리고 타이밍 벨트 교체할 때는요. 안에 텐션 베어링이라든지 워터펌프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파워벨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벨트의 가격은 저렴하지만은 이 공임이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인으로 된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면은요.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타이밍, 세부치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벨트가 생길 수가 있고 장력이라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점검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중에서 오토미션 오일에 대한 것들도 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세부치가 마찰이 일어난다지 하게 되면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역시 이것도 반영구적이지만은 한 7, 8만에서 10만 정도 되면은 미리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업소에서 미션 오일이 오토미션 오일이 괜찮은지를 미리 한번 점검하시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8135번님. 에어컨 필터는 어느 시기에 갈아주는 게 좋을까요? 1년에 2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년에 2번을 갈아주는 2번 정도. 보통 2만 킬로미터니까 1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은데 시기는요. 겨울철 끝나고 봄에 그다음에 가을철. 그때 하시면 괜찮습니다. 봄, 가을 한 번씩 하면은 반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셨다. 지금 가시면은 여름에 에어컨 키면서 냄새 전혀 없고 가을에 또 히터를 많이 키고 창문 잘 안 열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자주 열면 괜찮은데 봄, 가을에 자주 여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잘 안 열잖아요. 그렇죠. 이때 에어컨 필터 외부 유인 모드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청정한 공기에 대한 거니까 봄, 가을에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년 됐는데 한 번 갈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냄새 시큰둥하고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안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상정보 들으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